네, 오늘의 정치 구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치 구단이라서 모신 거예요. 구단이라고 하면 이제 곧 은퇴할 나이가 얼마 안 남은 거니까. 아니죠, 저희 10단, 12단, 15단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구단으로 불러주시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정 이렇게 네, 방송하시는 열심히 거.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첫 번째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사실 지난달 자택 그리고 공관 압수수색 이후에 이렇게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혐의를 먼저 받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계엄 해제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저하고 아주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던 게 새삼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본인은 무리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말리는 입장이었다.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하고 했던 소위 한한 야합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봤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했거든요. 그러나 한덕수란 개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굉장히 저는 뭐 그냥 중간 정도의 평가를 갖고 있었는데 윤석열이라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사실상 뭐 초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했죠. 국무총리를 수락하고 윤석열을 위해서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걸 보면서 그 변절의 정도가 크다.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부터가 사실은 권력만을 쫓는 해바라기 성의 그런 사람이 인물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다. 예,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한한 야합을 추진하면서 윤석열을 보이콧하는 패싱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의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과연 책임이 없느냐. 본인은 말린 듯한 느낌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갖고 있는 혐의가 여럿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의 그냥 변호사님이시니까 우리 전소희 변호사님이니까 금방 알아두실 것 같은데 내란의 그냥 종범, 방조범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내란의 공동정범, 공동정범으로서 소위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거냐라는 것이 제일 지금 특검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 있고 이제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그 11시 7분인가 몇 분경에 그 당시는 완전히 비상계엄이 최고조로 오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통화가 뭐냐. 만약에 그 통화가 한덕수의 원래 입장처럼 나는 말리는 입장이었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를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 것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면 그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소위 내란에 부역한 거, 내란의 공범 역할을 한 거,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에 대한 혐의가 짙어지는 거죠. 따라서 한덕수 대 추경호라는 모순 관계가 극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란 특검이 과연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난 비상계엄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지금 강행하고 있다. 당신이 좀 알려줘. 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지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보도의 비중이 지금 낮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건 단전단수의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대한 지시 때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국정 2인자 대통령을 보좌하지만 나머지 국무위원 전부를 다 통할하는 장관들을 통할하는 국정 2인자의 책임으로 볼 때 한혜종
정부기관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그렇죠. 것이 드러났죠. 그것은 구체적인 실행행위란 말이에요. 네. 내란행위 실행행위. 그것은 별거 아닌 듯하지만 이상민 장관의 구속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단전단수에 버금가는 네. 일이거든요. 네. 내란을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보지 않았고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서 실행하는 네.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두 가지 지점 추경 원내대표와의 통화와 소위 이제 한해종과 정부기관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거,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네.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내란죄의 공범이냐, 방조범이냐,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가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또 문제가 뭐냐면 분명 개헌 문건 본 적 없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 네네. CCTV에서도 다른 국무위원들의 개헌 문건까지 다 챙기는 모습, 이러한 진술 번복과 위증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특히 그 개헌 문건을 그 대회의실이죠. 대접견실에서 소위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소위 의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6명인가는 별도로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불렀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한덕수인데 이 개헌 문건 중에 특히 아까 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미 영장이 발부돼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이 하나가 있고 네. 또 다른 문건은 소위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소위 그 예비비 지원하라고 네. 하는 그 쪽지 문건, 네. 그 대표적인 문건이 그 두 가지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문건을 치웠다 또는 네. 그걸 가지고 이상민 장관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네. 이 얘기로 봐서 그러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치우도록 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봤으니까. 네.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것은 사후에 강의구라는 부속실장을 통해서 네. 소위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 적법성, 합헌성을 장식하기 위해서, 분식하기 위해서, 네.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가짜 문건을 만들잖아요. 네. 계엄 선포문이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의 부서, 네.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서 행하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한다라는 그 헌법 조항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거죠. 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네. 합헌적인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증거인멸의 꽃이죠. 네. 하이라이트죠. 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란의 단순한 방조범으로 특검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내란의 공동정범으로서 소위 중요임무 종사자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도 했다. 그리고 추경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사후적으로 증거인멸의 꽃을 피웠다. 이것을 봤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도 번복하고 CCTV 뭐 내밀었는데도 갑자기 말 바꾸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실제 위증죄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법률가시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헷갈리죠 좀. 네, 국회 위증죄 처벌은 이런 특히 내란이나 외환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처벌 조항을 만들어서 처벌을 했잖아요. 전두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처럼 내란 외환죄이기 때문에 저는 사후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위증죄 처벌 조항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앞으로의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국회 3대 특검에 소속되는 뭐 전현희 위원장님이나 이제 의원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이 한덕수가 종전에 국회에서 위증을 했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죠. 네. 본인은 비상계엄을 말렸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절차는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미꾸라지처럼 소위 기름장어라는 그런 애칭을 갖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임을 피해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근데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도 위증을 한 겁니다. 근데 네. 그거는 특별한 고발 없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네. 다만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의 증언 이전에 국회에 소위 내란 특위에 나와가지고 네. 또는 본회의에서 네. 했던 발언들이 위증에 해당하죠. 네, 국회 위증. 그것은 국회에서 고발이 있어야지 네.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발 혹은 본회의 고발이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미 국회 내란 특위는 해산이 다 됐죠. 네. 그래서 사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네. 이제 법조항을 개정을 해서 네.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고발을 하는 조항을 두겠다는 건데 논란이 있습니다. 네.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그렇죠. 반한다라는 주장, 그렇지 않고 절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 그러나 저는 지금 네.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내란이라는 것이 중대한 국면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잘 조문을 잘 네. 만들면 위헌성의 시비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안이 심각한 만큼 거기에 대한 위증죄에 대한 처벌도 확실해지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공감과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한 법조항 개정이 없더라도 네. 동일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네. 사안 자체는 충분히 위증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적 법감정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근데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뭐 CCTV 영상 그런 거를 직접 문건을 살피거나 아니면은 CCTV 물증을 들이밀으니까 진술을 번복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 혐의 부인을 좀 해왔던 그렇습니다. 모든 걸 고려될 때 구속영장이 좀 어떻게 발부될 거라고 아까도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네. 혐의로 놓고 보면 지금 내란죄 공동정범이냐 아니면 방조범으로 볼 거냐. 네. 그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근거까지 실형행위가 있다. 네. 그리고 관련 문건들을 개헌 관련 문건들을 치운다든지 또 하나 그거 하나와 네. 두 번째는 사후적으로 소위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야 이거 괜히 만들어서 긁어 부스러면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폐기한 것. 그것은 일종의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 폐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또 내란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크죠. 네. 그 범죄가 굉장히 중한 범죄에 해당하죠. 네네. 그다음에 위증이라는 혐의가 추가로 있죠. 네.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고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자기는 이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네. 사후적으로 지금 특검에 의해서 책임이 있는 영역들이 발견이 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하는 아주 엽기적인 행태를 했잖아요. 네.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사람으로서 그렇죠. 보기가 어려운 아주 역겨운 정말로 기름 장어가 아니라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나. 아까 제가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와 같은 그런 행태의 마지막. 정말 적확한 워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바라기 아니라 더 하는 행위까지 했으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안이고 영장이 발부될 사안이죠. 결국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앞으로의 행보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점차적 조사를 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내란 정당이고 내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말 알잖아요. 네. 두 명이 공범 있을 때 한 사람은 자백을 하고 한 사람 부인했을 때 그 딜레마론인데 부인하는 사람은 처벌받고 자백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는 증거가 여타 증거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와 비슷한 형태의 관계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말씀을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한덕수와 추경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는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호출을 받고서 출석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정족수가 안 되니까 정족수를 채워야 된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식으로 본인의 책임을 피하는 듯한 행위였지만 실행행위가 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당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11시 7분이다. 네. 1시 몇 분경에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번은 본회의장으로, 한 번은 당사로, 또다시 본회의장으로 당사로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에 문자 통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시점에 문자 통지가 당사로 한 문자 통지가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아마 네. 저는 시점을 정확하게는 그 이전에 다 했는 건지 그 이후에 했는지 모르지만 1시가 조금 넘어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가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나거든요. 네. 그러면 문자 통보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한 이후에 문자 통보가 있었을 겁니다. 네. 당사로 하는 문자 통보가. 그럼 한덕수의 주장은 이거예요. 나는 이 비상계엄에 난 찬성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무위원 참석한 국무위원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인다. 라고 한덕수는 주장할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덕수 본인은 그 특검을 믿어줄 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한덕수 본인은 어떻게든지 뭐 자기 책임을 조금 경감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딱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는 비상계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해제를 방해한 의혹이 짙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서 해제를 방해했으니까. 이것은 거의 부역자 정도가 아니고 거의 실행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저하고 네. 정무위에서 같은 이렇게 서로 맞은편에 딱 정확하게 맞은편에 네. 앉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행위가 뭐냐라는 네.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굉장히 커지며 네.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뭐 한 18명 중이 정도가 계엄 해제에 그 의결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했지만 그 이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한남동 관저로 네. 체포 집행을 갔을 때 46명 윤상현 의원 등등 나경원 의원 등등 46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 농성을 하고 우리 대통령 죄 없다 하고 그 체포 방해를 했잖아요. 네. 그 체포 방해 행위 아까 네. 계엄 해제 방해 행위, 네. 체포 방해 행위, 네. 그리고 기타 최종 4월 4일 날 윤석열이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의결이 되는데 그때까지 했던 수많은 막말들 네. 그리고 행동들 네. 거기까지를 다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우리 내란 특검의 소위 내란 방조 행위, 선동 행위에 대한 네. 수사가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건희 씨 사례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특히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정말 가장 먼저 얘기하신 의원님이시잖아요. 이 김건희 특검을 보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특히 좀 재밌는 발언을 좀 했어요. 김건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총선 당시에 검사 출신 인사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면서 챙기려고 했으면 더 챙길 검사도 많았다.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 보시기에는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으로 법꾸라지들이라고 표현되는 법기술자들, 소위 네. 이제 법률 전문가, 법률가들의 본인이 법률가인 예를 들어서 윤석열 네. 또는 뭐 이상민 또는 이런 사람들의 법률 전문가 법꾸라지들이 하는 발언들입니다. 김건희가 어떤 법률 전문가 법꾸라지의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혐의 사실이 있잖아요. 그쵸. 그 혐의 사실의 정도가 네. 1에서 10까지가 10이 중한 거라고 네. 한다면 5 정도의 혐의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법꾸라지들이 쓰는 방식은 내가 6, 7, 10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당신들이 검사가 주장하는 내 권한이 그 정도 셌으면 10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5밖에 하지 않았잖냐. 따라서 이건 안 한 것이다라는 네. 논리를 씁니다. 왕왕. 네. 왕왕 쓰기도 하고 그게 법정에서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사태는
단지 이 김건희라는 사람의 소위 검사에 대한 인사농단, 뭐 건진법사든 누구든을 통해서 청탁을 받았던 뭐 예를 들어서 김상민 검사라고 있잖아요. 그 네. 공천하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정도의 인사와 관련된 무언가 정도가 아니고 이 특검의 수사 혐의 대상이 16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아직 수사에 아마 3분의 1, 뭐 절반도 아직 못했을 거예요. 갈 곳이 많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는 권한이 그렇게 셌다면 10까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5밖에 안 했으니까 나는 무혐의다, 혐의가 없다라는 네. 것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전략적 실패라고 좀 봐야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특검이 오늘 좀 다시 출석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이 나 건강 안 좋아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뭐 3차 출석은 물론 앞으로도 조사를 이런 식으로 좀 거부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바뀌고 있죠. 최초에 특검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은 소위 윤석열의 속옷 난동행위, 네. 난동행위죠. 정당한,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의 효력만으로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를 위한 데려다가 소환해서 데려다가 조사할 이제 국가기관의 권한, 수사기관의 권한이 있는데 네. 특별하게 원래 내란 특검에 의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라는 별개의 혐의로 네. 추가 수사를 하는 거니까 완전한 법리적 정합성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았어요. 그럼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강제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말로 편안하게 네. 가시죠라고 네. 하죠. 그렇죠. 임의로. 네, 가시죠라고 해요. 임의로 네.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시죠에 안 따르면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야죠.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체포영장의 효력 자체가 판사가 특검에게 안 나오겠다는 이 사람을 강제로 구인해서 수사기관에 인치를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장이거든요. 그렇죠. 허가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을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CRPT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CRPT라고 법무부에 가서 보니까 교도소를 장관이 이제 가서 시찰을 하게 되면 네. CRPT 대원들을 보여줍니다. 소위 옛날 교도대라고 하는 네. 그 사람들인데요. 거의 평균 신장이 한 1m 90?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등치의 이 소유자들이거든요. 네네. 소위 교도소 안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진압하는 진압부대입니다. 그게 그 교도소에 이렇게 상비가 되어 있는 조직. 상비군, 네. 상비 부대입니다. 네. 부대 같은 조직입니다. 네. 근데 그 CRPT 한 너댓 명이 달라붙으면 네. 데려갈 수 있어요. 거뜬히 데려갈 수 있죠.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죠. 들어가는 드는 과정에 뭐 김계리가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엉덩이를 쪘다느니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불끈 들어가지고 사실은 태울 수는 있어요. 태우면 차가 떠나면 특검 사무실 앞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또 거기서 또 뭐 저항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었네요.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구치소장의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건 이쯤 되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구치소장의 의지가 없었으니까 문책성 인사를 받은 거죠. 뭐 휴대폰도 반입해서 굉장히 논란이 그런 휴대폰 반입을 해서 뭐 네. 전화를 줬다더니 네. 또는 소위 이제 변호인 접견실, 우리 변호인 접견 해봤지 않습니까? 네. 변호인 접견실 아닌 다른 데에 접견 장소 훨씬 더 양호한 네. 환경에 황제 접견. 황제 접견을 했다는 네. 뭐 그러한 혐의, 뭐 그러한 어떤 의혹으로 경질성 문책을 당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지금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다라는 그러한 국민적 시선도 의식을 법무부가 그렇죠.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김건희 여사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김건희 씨의 그 최초 태도는 자기 남편이 윤석열이 하는 그 소위 뭐 속옷 난동행위는 네. 안 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환하면 응하겠다. 네. 그러나 직접 검사하고 대면했을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었는데 점점점 저항의 강도가 지금 세지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2차례 지금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물증을 내밀고 있잖아요. 네. 그 혐의가 지금 16개 혐의 중에 3개 혐의밖에 안 내밀었어요. 3개 혐의 중에서 지난번 2차례 조사에서 제대로 조사한 게 하나, 둘밖에 없어요. 네. 도이치모터스. 마르고 닳도록 지금 했던 네,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물증이 나왔잖아요. 네, 물증이 이미 많죠. 서울 고검에서 다 확보한 물증들이에요. 네. 두 번째가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소위 공천관여 다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다 모른 채 모르쇠로 일관했잖아요. 네, 부인했죠.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특검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해하시는 게 네. 특검 관계자가 김건희한테 이거 말끝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발언 자체가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이시기도 했는데 특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이게 어떠한 의미 앞으로 수사 방향이나 그런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게 좀 함축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영장이 발부된 첫 번째, 두 번째의 물증이 있는 사건에 말끝마다 여기는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특검보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 얘기는 발언도 한다는 거예요. 진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까? 물증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발뺌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특검 측에서는 단정을 하는 거죠. 말끝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해서 건진법사 이 목걸이 관계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라프 목걸이와 네. 관련된 통일교 로비 뇌물 사건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조사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날로 연기를 해줄 테니까 나와라. 네. 이 처음하고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절차에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물증을 제시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콱 막히는 거죠. 네. 아까 뭐 열인데 5으로 지금 대충 얘기한다든지 네.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네. 지금 특검에서 갖고 있는 증거들이 많으니까 이건 뭐 진술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가봤자 망신만 당하고 거짓말장애로 당연히 단정받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나갈 필요조차도 없다는, 즉 김건희가 현저히 특검 혐의와 관련해서 불리한 입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봐야 되겠죠. 불리한 입장으로. 특히 이제 그 관봉권 이슈가 굉장히 어제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의 자퇴가 압수하는데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 이제 법무부 장관 지내셨는데 이거는 증거 관리 부실인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인지 이거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가능한 건가 이런 일이? 이것을 부주의 부실 관리의 측면으로 가면 안 될 거예요.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의적인 거다. 일부러 잃어버렸다. 고의적인 거라고 봐야 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 뭐 다른 직업을 어디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또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기 시골에 있는 작은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중요한 서울 소위 수도권 내의 본청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청이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네. 서울 남부지검은 금융수사의 전담청입니다. 맞아요. 예, 전담청. 거기 서울 남부지검에 소위 이제 증권 소위 이제 증권 분식 증권 계좌 주가 조작, 네. 주가 조작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행위와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탑입니다.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경제 파트는 경제 파트 최고입니다. 네. 경제 파트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고 법리에도 밝아야 되고 추적에도 밝아야 돼요. 네, 특히 이 휴대폰 추적이라든지 네. 거래 계좌 거래 추적이라든지 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추적은 대한민국 최고예요. 뭐냐? 법리에 밝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좌 추적. 네. 계좌 추적의 대상이 뭐냐면 다 수치예요. 통계예요. 네. 수치. 꼼꼼하다 이겁니다. 굉장히 치밀해야 된다. 치밀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치밀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범죄 전문 수사청이 된 거예요. 네. 그런 남부지검에서 신흥석이라는 신흥석이라는 중앙 서울 남부지검장 네. 소위 친윤 검사 중에 빅10 안에 들어가는 네. 사표냈죠. 네. 신흥석 검사장이 하던 수사 과정이에요. 이게 아마 시점으로는 작년 말이라고 하니까
비상계엄 있기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옵니다. 비상계엄 전에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 이거는 고의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말로 나와요. 말로 이러면 12월 달 아니면 11월 달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상계엄 전이라고 보는데 아니면 비상계엄 직후라도 아직 윤석열의 그 소위 권력이 아직 짱짱하던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탄핵도 되기 전이고. 친위대들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그 분실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알아가지고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에 보고했는데 감찰도 하지 않더라. 감찰 지시도 안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감찰 지시도 안 했다. 서울 남부지검인데 그냥 조직적인 고의적 은폐라고 봐야겠네 이거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의도적인 증거 인멸 행위로 보지 않으면 이것이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성호 법무부장께서 잘하셨습니다. 감찰을 지시했어요. 이 감찰을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했다는 얘기는 감찰권은 2차 보충적 감찰입니다. 법무부 감찰. 검사에 대한 감찰은 1차적으로는 대검이 갖고 있어요. 현재 대검이 안 움직이고 있다. 안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2차 감찰 보충적 감찰을 장관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감찰팀이 지금 아마 남부지검에 들이닥쳤을 겁니다. 지금쯤 들이닥쳤을 거다. 저는 들이닥쳤을 겁니다. 그러면 이 띠지와 스티커를 관리했다고 하는 그 일반 직원은 오늘 내일 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내일 그러면 사건의 진실이 이제 나오는 건가요? 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불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미스테리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은폐로 인해서 분실을 했다. 이건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본인이 얘기죠.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특히 이거를 고의적으로 분실했다는 건 어떠한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관봉은 이게 그 소위 이 수사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관봉이라는 얘기는 이미 나온 얘기예요. 이번 처음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 소위 이 관봉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것이 5천만 원짜리 관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봉에 대한 얘기가 모든 언론에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관봉권 5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수사 전문가들이 이 관봉 띠지와 이 전체 그걸 담은 그 봉지의 스티커를 잃어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자, 관봉권 문제, 이 조직적이고 이제 고의적인 은폐 문제는 언제 진실이 밝혀질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CCTV 공개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베일에 쌓였었는데 민주당에서 드디어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그 장면 전 국민이 보게 되는 겁니까? CCTV 공개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8분이니까 다수결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의결을 하면 해당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부처에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데 이 사안 자체를 공익 때 또는 뭐 개인의 개인정보, 사익 이 대비로 볼 것이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열람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안의 진상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RPT가 동원됐다라고 또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김계리 변호사라는 자가 실수를 크게 했어요. 어떤 실수를 크게 했나요?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됐다. 대통령의 사생활이 어떻다. 대통령을 임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모욕을 줬다. 바디캠이랑 CCTV 공개 정보 공개해도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면이 충돌하는 겁니다. 공익 대 사익의 충돌은 물론이지만 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이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였느냐 아니냐의 진상규명 차원으로 가잖아요.
이것도 역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실규명 차원에서라도 CCTV는 반드시 제출돼야 되고 공개돼야 된다.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계몽 계리인데 이쯤 되면은 약간 진보 진영의 엑스맨이 아닐까. 원래 잡벅이에요. 원래 김계리 잘 아시나 봐요. 아니 잘 안다기보다도 그 제가 말한 그 갑자기 백도가 생각나는데 우리 저 윷놀이 할 때 백도 있잖아요. 네, 백도. 백도가 어떤 때는 좋습니다. 네. 백도를 하면 네. 그 마지막 말 이제 딱 쓰기 전에 거리 이상 나와야지 나가는데 백도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윤석열 탄핵 때부터 지켜봤는데 네. 그 윤석열 측의 탄핵 때부터 지금 형사 재판까지를 포함해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네. 윤석열 측 즉 피변호인에 대해서 유리하게 변호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 변호인들이 유리하게 결국 안 자기들 한다. 잡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무리한 자충수들이 네. 너무 많아요. 지뢰가 많군요. 탄핵이라는 것이 8대 0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국면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5대 3 얘기도 실제로 나왔잖아요. 계속 딜레이돼서 국민의 애간장을 태웠죠. 그렇죠. 네. 5대 3 얘기도 나왔죠. 네. 이상한 보도도 나왔고. 네네. 두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뭐 고민하고 있다. 네. 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5대 3이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변호인들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저런 식으로 잡벅 내지는 역풍이 불만한 자충수들을 두지 않았고 네. 정상적인 변호, 탁월한 변호를 했더라면 그 장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 국민입니다. 이 CCTV 공개와 관련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했던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 앞으로 CCTV 공개 여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구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